벌써 탈의만 5명입니다. 아침부터 뭔가 문자나 카톡이 오면 네.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요. 갑자기 원장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통화 괜찮으세요? 네. 뭐 이런 문자 올 때 떨리죠. 맞아요. 맞아요. 어머님 뭐 등록 수강료가 뭐 미납이 되어서요. 뭐 이렇게 보내면 좀 약간 좀 프로 같지 않아요. 10% 부가세. 관리. 음.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 생각을 못해서 확률화를 계속 맞아요. 안녕하세요. 후미니즈 코칭 대표 김선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수학학원 운영하고 있는 송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수학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박지아입니다. 와. 오늘 우리 원장님들이 모인 이유는 저희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작은 학원 운영 백서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이 책을 출간하고 났더니 운영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좀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마련된 시간이죠. 네. 네, 카페에서 원장님들이 자주 올려주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첫 번째 사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학생들이 빠져나가네요. 아, 제목이거든요. 네. 사실 이게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벌써 탈의만 5명입니다. 아침부터 어머님들께 톡이 왔는데 와르르 나간다네요. 아이고. 한 어머니는 예상하긴 했는데 다른 어머니는 아이 기초부터 가르쳐서 읽고 쓰게 만들었는데 매정하게 나가버린다니 속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이런 경우 있죠. 이런 연락들 종종 받으시죠? 아침부터 뭔가 문자나 카톡이 오면 네.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요. 갑자기 원장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통화 괜찮으세요? 네. 뭐 이런 문자 올 때 떨리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탈의를 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원인 분석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나가는 아이는 이미 결정을 해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고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좀 그 상황에 맞는 입속을 챙겨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송편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학원 내부적으로 해서 뭔가 다른 학원이 생겼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져나갈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경우는 사실 제가 건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내부적 요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지 한번 이제 맞아요. 지하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따져보고 이 친구가 아니면 부모님께 이 학원에 남아있어야 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비전을 제시해준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학업 계획을 뭔가 만들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간 친구는 좀 마음은 아프지만 네. 그 다음은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그래도 멘탈 관리해서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데 다음을 위해서 이 기회를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멘탈이 수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학생들 나가면 좋은 학생들 또 들어오니까요. 더 좋은 친구들이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을 좀 볼까요? 불안함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올려주셨어요. 현재 수학학원 운영 중인데 이제 학부모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드네요. 혹시 저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네. 다른 학원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닐까? 퇴근을 해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가시질 않고 며칠 동안 계속 그래요. 제가 워낙 다른 사람들 시선에 예민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신과 약을 좀 먹으면 괜찮아질까요? 라고 하는 사연이네요. 불안함. 네. 이분이 조금 예민하신 편 같긴 해요. 네. 정신과 약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 예민하신 것 같긴 한데 누구나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전 사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 수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코칭식 수업을 할 때 인원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아졌었을 때 수업을 해치워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해치워버렸다. 네. 그래서 혹시 내 수업을 듣고 이 아이들이 나의 부족함을 좀 캐치해버렸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좀 빠졌던 적이 저는 있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맞는 수업 방식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저의 경우에도 불안함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있었죠. 좀 잘 기억은 안 나는 옛날 일이긴 하지만 원장으로서, 강사로서 도움이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좀 자신감이 생기면서 좀 불안함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약 안 드셔도 돼요. 자신감 가지고 운영하시는 원장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인데요. 이런 경우 되게 어렵습니다. 제목은 성적을 올려놓았는데 자꾸 나갑니다. 아이고, 이런. 안녕하세요. 영어 선생님입니다. 처음에 거의 노베이스로 들어온 학생들을 차근차근 기초부터 가르쳤는데요.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됐다 싶으면 자꾸 학원을 옮긴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성적도 오르고 있는데 대체 왜 나간다고 하는 걸까요? 속상하네요. 속 많이 상하죠. 이거. 네, 맞아요. 이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좀 제가 또 이야기를 이제 소위 파닉스라고 하는 기초 단계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했다가 단어 뭐 읽는 거, 문장 읽는 거 가르쳐 놨는데 옆에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다녀온 경우들이 있어요. 잘 가르쳐 놨는데 왜 나간다고 하는 걸까? 사실 나가는 이유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조금 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학원을 다녀야 될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얼마나 아이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필을 하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탄탄한지,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 그러면 성적이 올랐다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현상 때문에 나가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의 경우는 혹시 어떤가?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혼자 해보겠다고 나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혼자 공부해본다고. 예를 들어서 점수가 30점짜리였는데 이번에 90점을 받았어. 알고 보니 나 천재였잖아. 혼자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애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오고 겪어보고.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적이 올랐는데도 나갔다라고 하는데 더 좋은 학원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나에게 그 내용을 숨긴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비슷해요. 그냥 혼자서 해볼게요 하고 나가면 대부분은 다시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는 편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정말 혼자서 할 만큼의 성장이 돼서 나간 친구면 사실은 반쯤은 졸업시키는 느낌이라 뿌듯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쵸. 그런 경우가 아니고 뭔가 뒤처진다, 그걸 못 따라가는데 저 선생님이 혼자서 해볼게요 라고 하고 나간다면 그거는 한 번 정도는 붙잡고 설명을 하기는 해요. 네가 지금 혼자서 한다라는 게 학원을 못 따라와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뭔가 나가보는 거냐. 네. 근데 보통 나가보더라도 사실은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나갈 거라면 해결 방법을 찾고 나가라.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는 하는 편이거든요. 네. 성적이 올라간 일을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성적이 올랐는데 퇴원하는 경우는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보시고 성장하는 어떤 발판으로 원장님들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을 좀 얻는 이런 사례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운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상담을 못하는 걸까요? 등록을 안 합니다. 최근에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2주 동안 5명이면 많은 거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시고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2명은 톡으로 상담했고 3분은 대면 상담을 했는데요.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포인트는 상담을 좀 어떻게 하면은 등록까지 이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게 이 원장님의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톡 이런 걸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반드시 통화 아니면 대면 해서 직접 오셔서 네, 얼굴 보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정말 통화로 해서 상담으로 진행을 해요. 저도 이제 오픈하고 상담 들어왔을 때 네.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이분들이 여기 와서 상담을 받고 와야 될 만한 이유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테스트를 보면 테스트 분석지를 만들어 드려요.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도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얘기는 이 친구의 공부 방법에 대한 안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등록하신 다음에 상담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업을 듣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등록을 해야 될 만한 어떤 이유를 만들어 드리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이 되어 봤을 때 내가 언제 등록하는가 생각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아이가 성적이 안 올라. 아니면 뭔가 아이가 좀 습관이 잡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그 애로사항을 여기서 해결해 줄 것 같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등록을 하시죠. 보수 원장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신대요. 지금 아이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소비자가 얘기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등록을 하는데 훨씬 마음의 결정이 쉬워지고요. 도움이 되셨을까? 자, 다음 사연을 볼까요? 이 단어, 그쵸?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워라벨, 사수하고 싶어요, 유유. 금요일은 가족과 보내고 아이도 놀아주고 쉬고 싶은데 그게 어렵네요. 아무래도 초보인지라 워라벨은 지키기 어려운 거겠죠? 언제 안정화가 될런지 유유. 유난히 글에 유유가 많은 정말 좀 힘드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워라벨 하면 어떤 느낌 떠오르세요? 글에도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초보인지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조금 소위 노력을- 얘기하는 갈아 넣는 네, 시간이 좀 그렇죠.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하면 워라벨이 있는 게 최종 목표이지 않을까요? 최종 목표. 네,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이루는 거를 그 과정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템포를 하나씩 밟아 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고요. 네. 나는 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해.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가치에 비중을 더 두면은 그게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워라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선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뭔지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은 워라벨을 사수하면서 일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오셔서 약간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현명한 대응법이 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좀 들리기는 해요. 혹시 오셔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실 경우 있으신가요, 송태훈 원장님? 그런 경우는 있어요. 수업에 대해서 너무 좀 관여를 하시려고 하신다거나 커리큘럼에. 네,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이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정확하게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규칙을 정해서 보통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100%에서 넘어서 150 이렇게 맞아요.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저희가 그 150은 못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제로는 아니고 그 중에서 한 30%나 40% 정도의 일부는 수용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만 해드리겠습니다. 협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학원의 자체적인 원칙이 명확하게 네, 그렇죠. 있고 네. 그거를 고지한다는 부분이 되겠네요. 우리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님의 이제 원장님들 카페에 가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가 사실 보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보강에 대한 규정 고민하시는 원장님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질병이거나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가능한데 네. 예를 들어서 당일날 무단으로 결석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 뭐 그냥 당일날 선생님 뭐 저 가족 행사 때문에 못 가요.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충을 못 해주는 방향이고요. 딱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우선은 부모님들께 그 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제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이 정도는 약간 호의를 베푸는 선에서 하면 네. 부모님들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남발이 되면 그쵸. 사실은 이제 조금 맞아요. 불편해진 상황이긴 네. 하죠. 제가 수준별 반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빠지면 다음 수업 진행이 불가능해요. 어쩔 수 없이 보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보강을 하되 코로나 이후로 제가 줌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독감이 걸렸다거나 뭐 아프다거나 다리를 다쳤다거나 이래서 못 오는 경우에는 줌으로 시킵니다. 보강을. 저는. 네. 그것도 보강이 방법이겠네요. 아니라 현행 수업에서 들어오게끔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것조차 피치 못해서 뭐 여의치 않을 때에는 녹화를 해요. 그래서 녹화본을 제공을 한다던가 보강이 본 수업에 만큼의 어떤 실용성을 가진다거나 가치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보강은
약간이라도 손해보는 게 있어야 합니다. 네, 네. 보강은 손해보는 게 있어야 그래야 본 수업에 네. 빠지지 않고 온다. 학원의 보강 규정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신 다음에 입회를 했을 때 수강료 원칙이나 혹은 보강 원칙이나 이런 거를 학부모님들은 사전에 전달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면은 보강에 관련돼서 되게 불필요한 그런 신경전을 좀 벌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은 수강료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 사연 우리 백재아 원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수강료 납부 밀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생 학부모님이 열흘째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세요. 아이고. 상담 때는 바로 결제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문자나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강료를 밀리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강료 밀리면 굉장히 고민스럽죠. 사실 네. 학원은 수강료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또 드물게 선납으로 운영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좀 우리 학원업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밀리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좀 고민스러워요. 이때 접촉 전화를 해야 되느니 문자로 괜히 보냈는데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이 좀 되어서 나름 마련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담을 할 때 수강료와 그 다음에 미납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리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수강료 납부하는 날짜는 언제고 수강료가 뭐 열흘 혹은 2주 정도 늦어지게 되면 수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좀 정리를 해놓은 거를 전해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미납을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기억하시기 좋은 날짜로 학원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매 월말 뭐 30일 까지 대등록을 맞춰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억하기 쉬운 날짜를 얘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어머님 뭐 수강료가 뭐 미납이 되어서요 뭐 이렇게 보내면 좀 약간 좀 프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를 이제 보낼 때 요즘은 전체적으로 수강료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약간 담백하게 마치 그 시스템 문자가 발송된 것처럼 해서 누구누구 학생의 수강료가 뭐 미납되었으니 납부 바랍니다라고 하는 간결한 문자로서 약간 잊었던 거를 기억시켜 드린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의도적으로 수강료를 늦게 내시기보다는 바빠서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고 기억하기 쉬운 날짜로 간결하게 문자로 알림을 드리는 정도로 하면 수강료 미납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원장님, 송정 원장님은 혹시 어떻게 하세요? 요새는 결제 선생 어플 같은 거 맞아요.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바로 메시지를 받으면 결제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문자나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는 거잖아요. 약간 맞아요. 일명 먹튀처럼 안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문자나 카톡 같은 걸로 미납 사실을 정확히 고지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받아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네.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는 한번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주에 성적표를 발송하면서 수강 기간임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수강료 납부 일주일 전에 한 번 고지가 되는 거고 당일에 한 번 더 고지를 해요. 보통은 일주일 전부터 입금을 해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당일날에도 입금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고지를 하는 거고 간혹 원장님들 중에는 내가 교육하는 사람이지 돈을 너무 밝히면은 좀 너희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경우 있는데 당당하게 내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성공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던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원칙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굉장히 운영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원칙에 대해서 사연이 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좀 없네요. 유유. 성적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면 커리큘럼이나 진행 상황 등으로 안심시켜드려도 저 또한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체계적이신 것 같고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필요한 교육자로서 원칙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이들의 성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부터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제가 성장하려 하면 우리 아이들도 다 성장하려 하지 않을까 맞아요. 라고 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고 싶어하는 편입니다. 송태원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어쨌든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인생에 끼어든 거잖아요. 학생한테 좀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또는 이 친구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는 뭐 칠판에다가 아빠 이렇게 써놓고 간 적도 있거든요. 와. 그래서 내가 왜 네 아빠냐, 삼촌 정도만 하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래도 믿어주고 의지해준다라는 거는 아 내가 틀린 길로 가고 있진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친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사연을 주신 원장님도 그렇고 전국의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요 멘티 보면 이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극복하는 어떤 좀 이렇게 방법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혹시 극복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네네. 내가 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 저는 강의 평가서를 익명으로 아이들한테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제 인스타에도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만족하는 대답을 하면 그게 엄청나게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라는 걸 솔직하게 써주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것만큼 맞아요. 고마울 것도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 받으면 나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나 약간 자신감이 저하된 게 굉장히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좋네요. 결국 학생의 성장을 돕는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고려돼야 될 거는 앞에 있는 나, 원장 혹은 선생님인 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나에 대한 좀 믿음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충분한 좀 고민도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도 좀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내 원칙이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점점 단단한 원칙을 가진 원장님으로서 주변에 존경도 받으면서 그런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고정비용에 대한 사연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월세 빼고 다른 비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상가에서 프랜차이즈로 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정 비용이 어떤 것들이 나가나요? 월세, 공과금, 인터넷이나 정수기, 렌탈비?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송태원 원장님 월세 외에 좀 고정 비용 궁금해하신 원장님께 좀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월세에서도 신경 쓰실 게 첫 번째가 네, 10% 그 세금, 부가세. 맞아요. 그러니까 집 계약할 때는 다르게 세금 생각을 못하면 그것도 10%는 꽤 큰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거 신경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관리비. 그러니까 관리비에 이제 뭐 전기세나 수도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 생각을 못해서 매달 확 늘어난 케이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복합기 렌탈비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인터넷, 근데 정수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또 가맹비, 맞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도 문제은행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어떤 걸 사용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어디까지인지 어떤 리스트를 짜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부방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큰 목돈의 어떤 관리비나 그 보존비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공부방 자체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수업을 하는 그 허가가 되는 게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상당히 적어지죠. 줄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많이 줄일 수도 있고요. 저 또한 그렇게 했고요. 대신에 좀 단점이라고 할 것은요. 지출 증빙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크다면 좀 큰 단점. 네. 하지만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네. 아끼려면 형태의- 얼마든지 아낄 수 있다. 맞아요. 네. 네. 그 순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학원 처음 시작하시는 원장님들 이거 되게 좀 고민되실 부분일 텐데 인테리어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요. 사연 한번 볼까요? 급해요. 유유 도와주세요. 정말 급하신 것 같아요. 네.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이전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려 합니다.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부담이 좀 있습니다. 24평 공간에 큰 강의실 2개, 자습실 1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우리 가장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보신 송태원 원장님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게 지역이 어디냐도 우선 먼저 보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서울인지 경기인지 음. 지역에 따라서 네.
강의실 공간의 규정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가 확보가 돼야 돼요. 벽이나 기둥 같은 거 아예 제외하고. 그렇죠. 상담실 제외하고 온전히 수업에만 활용되는 공간이. 가장 중요한 건 지역 교육청에 내가 학원을 할 거다. 네. 여기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규정상 그 자리에 할 수가 없는 위치라면 그렇죠.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규정 먼저 확인하시고 지역교육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곳이다. 어떤 규정이 있느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 대작물상에 학원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 환경 유해업소 확인 절차에 통과를 할 수 있는지 이걸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점, 이 점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부동산에 가셔서 나 여기서 학원을 할 건데 되냐라고 물어보면 부동산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 어떤 경우냐면 원래 학원이 들어오고 그 뒤에 노래방이 들어오면 그렇지. 제한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 학원이 나간 상태에서 다른 학원을 거기다 세우려고 하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 말만 믿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층에서는 좌우 20m, 그다음에 수직으로는 8m 이내에 그런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거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만 믿지 말고 먼저 사전 답사를 해보셔라. 그렇죠. 우리 네. 보통 중요한 포인트인데 원래 수학학원 하던 자리에 거기 영어학원 들어가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 옆에 업종이 바뀔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개원을 준비하고 계신 원장님들께 좀 한마디씩 전해주신다 그러면 송편 원장님부터. 저는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조금 급하게 시작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그래서 여유를 두고 그 지역에서 수업을 해보면서 준비를 하셔도 좋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시면서 저희 책 참고해가지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같은 거 좀 보시면서 천천히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 좀 없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네. 네. 우리 백지 원장님 어떠세요? 저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교육을 먼저 찾으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전력으로 다 쏟아붓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면서 나아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하는 교육을 찾으세요. 그러면 성공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학원 운영, 공부방 운영하고 싶으신 원장님들 마음이 좀 많이 조급하실 텐데요. 사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먼저 가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속에서 여러 원장님들이 겪어오신 이야기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었었던 워라밸에 대한 얘기나 수강료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많은 것들을 좀 다루지 못했어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책 속에 판서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숙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이런 운영에 대한 아주 세세한 경험과 실패담 혹은 성공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꿀팁 대방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작은 학원 운영백서 지금 확인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매니저. 매니저. 네.